경제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장하성 작심한 듯 내년에는 정책 성과 체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제 일요일에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발언인데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경제 위기설은 근거 없어. 적극적 재정 정책 당연한 선택이다. 그리고 거치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최근에 거치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 옆에 중앙일보 사설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네요. 경제를 망치고도 위기론 근거 없다는 청와대의 인식, 온 사방 경고 등에도 시장 성장 외면하며 책임 전가 면피성 발언 쏟아낸 장하성. 이렇게 아주 콕 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장하성 실장의 발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소득주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중앙일보 사설은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면피성 발언만 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 어떤데 했는데 일단 최영선 의원께 이 사설 주장 내용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동의합니다. 지금 위기론의 근거가 없다뇨. 지금 고용이 이렇게 악화되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위기론이 근거가 없다.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저기 장하성 실장이 시장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 그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약도 말이죠. 독약이라도 미량인 경우에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많이 쓰면 독약이 되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2년에 걸쳐서 30%까지 급격하게 올린 나라를 유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수용할 수 있게끔 올려야 되는데 그냥 머리에 있는 그 생각만으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정책 실험하듯이 이렇게 들크덕 올려가지고 충격이 오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그 충격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저기 뭐 문제 없다. 좀 더 기다려봐라. 이게 과연 정책 담당자로서 할 소리인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실험하듯이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장하성 실장 관해서 거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일단 교체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겠네요. 그러면은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무석 이사님께서는 이 사설 내용에 일단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의견을 주시죠. 관점 차이인데요. 지금 한국일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하성 실장이 일각의 경제 위기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하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여전히 잠재 성장률이 2% 후반에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 설명을 했습니다. 자, 2% 후반의 이 잠재 경제 성장률입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세계 선진국과 달리 한국 경제만 올해와 내년에 2%대 저성장에서 2%대 저성장에서 헤매이는 상황이다. 자,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우리 수준과 비슷한 나라들은 대부분 2% 후반의 저성장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에는 비교를 어디와 하고 했냐면 세계 선진국과는 달리라고 했다. 비교하는 나라가 세계 선진국과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비슷한 나라를 에서 비교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2%가 저성장이냐 안 그러면 현재 세계 경제 추세의 일반적인 현상이냐가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중앙일보와 장하성 실장이 세게 붙었는데요. 문제는 데이터 문제보다는 체감이거든요. 경제를 운용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현재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말하고 예. 지난해와 비교하고 10년 전과 비교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아 이게 정말 어렵구나. 예. 그러면 이 어려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단기 처방으로 낼 것이냐. 예. 안 그러면 이 고통을 감수해내면 예. 내년에는 훨씬 나아지느냐. 예. 이러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 장하성 실장이 정치인이 아니고 교수이다 보니 이 충분히 설명하는 지점에 있어서의 서비스가 좀 떨어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아쉽다. 예, 알겠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힘들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치설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교체 필요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지난주에 그 경향신문에서 다루었던 걸 우리가 여기서 다루었는데요. 두 경제수장의 교체, 경제가 정말 힘듭니다. 분위기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그 관점에서 새로운 그 추진력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수 교체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서도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김철 교수님. 예. 뭐 이게 경제를 망치고도 위기론 근거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경제를 망친 게 아니고 사실은 경제 정책을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합의를 이루었어야 하는 접근이 필요했는데 그걸 못 하신 것 같아요. 장하성 시장은.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폭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에서는 뭐 비판적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책들을 계속 구사하려면 뭐 노사정과 같이 좀 이렇게 같이 합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했다. 특히 재계의 부담과 이게 지금 사실 노사정 특히 재계는 이제 특히 재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작업이 없는 가운데 주장하시는 이제 주장만 강하게 하신 거지요. 그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론에. 그러니까 사실은 학계에서 자기 이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경제정책 운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를 망쳤다라기보다는 경제 운용의 그 좀 해법을 이 경제 운용을 잘못하신 거다. 경제정책 운용을. 그래서 저는 뭐 중앙일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과장된 이 기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장하성 실장이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기찬 변호사. 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하성 실장의 경우에는 사실 성장과 관련된 공부를 해오신 분은 아니고요. 뭐 대기업을 견제한다든가 아니면 분배 정책과 관련된 공부를 해오신 분이라서 현 정부가 장하성 정책실장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말은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분배 정책이고요. 그것이 임금 인상이라는 1차 분배 정책 또는 재정 지출이라는 2차 분배 정책을 추진해왔던 것이고 따라서 성장을 견인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에 이걸 성장을 위한 진짜 정책으로 실제 여기셨다면 이거 효과가 없잖아요. 연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불과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다시 또 내년이라고 말을 그런 거 보면 스스로도 정책 당국이 확신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정책 수정을 해야죠. 그래서 정책 수정을 해야 될 때고 그 수정의 일환으로 정책실장 교체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네 분께서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은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분이 일치를 하시네요. 청와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좀 궁금해집니다. 교체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미국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있고요. 우리 배우 정우성 씨가 있습니다. 자, 유엔 난민기구 특사인 안젤리나 졸리 지난 3일 한국에 와서 또 역시 난민기구 친선대사인 정우성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 한겨레 일면 사진에 좀 실려 있네요. 그리고 관련 내용이 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요. 제가 안젤리나 졸리라고 했는데 이제 정확한 발음은 안젤리나 졸리로 표기가 됐네요. 이게 이 표기법에 맞는가 봅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정우성에게 난민 옹호 발언 감사. 최근에 배우 정우성 씨가 이 난민 관련 발언, 그리고 의견들을 좀 활발하게 내놓았죠. 그거에 대한 감사 표시를 했네요. 유엔 난민기구 특사 자격으로 방한, 법무장관과도 만나 난민 문제 논의, 한국, 예멘 난민 보호 결정 다행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도 와서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제출했군요. 자, 다음 기사를 좀 가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감옥 갈 각오로 소송, 종교 없는 신념의 병역 거부 통할까? 여기 보면요. 종교가 아니라 신념의 병역 거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모병제 안 하고 강제 징집은 위헌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입영 거부를 했는데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지금은 대법원에 올라가서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진행 중입니다. 자, 윤규찬 변호사. 이거는 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종교가 아닌 병역 자체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분인데. 뭐 양심의 일종인데요. 예.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 말고 예. 진짜 본인의 신조.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인데 예. 사실 이거는 더 좀 위험하죠. 이게 대법원에서 이번에 인정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선고를 아마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예.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고민스럽겠지만 그래도 예. 아마 이것은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처벌 조항이 있는 그 병역법은 합헌이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예. 다만 대체복무제도를 입법을 해라라는 취지인데 예. 사실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그 판결에도 예. 국민의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 기준이 예. 어렵고 또한 그 양심을 판단하는 것 자체도 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마냥 거부하겠다. 물론 본인의 신조를 배경으로 병역을 거부하겠다. 거부하는 게 나의 양심과 신념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근데 건데. 그건 생활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종교 활동이라는 건 생활에 나타나잖아요. 예. 근데 이 양심은 생활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예. 객관적 기준으로 그걸 판단할 것인가를 감안해 보면 예. 상당히 어려운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겠네요. 예, 양무서 회장님.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모병제를 이 고민하는 여야의 국회의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모병제의 장점, 그다음에 강제 징집의 장점과 단점, 모병제의 장점과 단점이 사회적 논의로 공론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던지면서 사회적 공론으로 이게 통할까 안 통할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신념의 병역 거부 통할까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 사회적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의미가 좀 상당히 부족하다는 축소가 거죠.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병제와 강제 징병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논의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남북 관계가 또 여기에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서 모병제냐 그다음에 징병제냐의 문제도 또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언론들이 공론화를 중심으로 좀 이러한 이 어제를 다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병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 주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국제 소식 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인데요. 그가 싫다. 그래도 공화당. 여기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중간선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트럼프 선거다. 그리고요. 성별, 학력별 양극화가 최고에 이뤘다. 선거 승패가를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고요. 옆에 기사로 이동해보죠. 동아일보 기사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좀 다르군요. 다시 오바마 대 트럼프. 선거 막판 결집하는 민주당 표심.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지원 유세에 나서서 극한 대결을 미국이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게다가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